자, 그림 21번은 이제 하데스, 지하세계죠. 그 지하세계에 있는 일곱 행성 신들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1622년에. 어쩌면 하늘에 있는 일곱 행성인데 여기서는 지하세계에 있는 일곱 행성을 나타낸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늘의 세계와 지하세계에는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하에도 일곱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한번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정점, 일곱 계단, 계단의 일곱 번째 계단, 그 정점, 태양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일곱 번째는 정점일 뿐만 아니라 모종의 불합리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항상 정점에 있는 것은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위험하죠. 응? 내려와야 되니까. 융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동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난쟁이와 식인 도깨비 동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동화 속에 이제 7명의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요. 난쟁이가 7번째인데, 형들하고는 달리 왜소한 난쟁이 모습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총명했죠. 그리고 순진무구했어요. 이제 여행을 하다가 형제들을 이제 식인 도깨비가 사는 오두막으로 이제 인도를 한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행운을 가져다 주면서도 또 잘못하면 식인 도깨비한테 다 이제 먹힐 이제 그런 이중성을 안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오두막이 변형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연금술의 그 연금술 용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사실 오두막이.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동화에서도 숲속에서 오두막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은 거기가 정점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난쟁이 자신이 식인 도깨비인 거예요. 어쩌면 연금술로 말하면 메리쿠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머큐리, 수성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자웅동체인, 이중성의 동체인 그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난쟁이, 자기 자신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일곱은 예로부터 일곱 행성 신을 말한다. 그것은 피라미드 비문에서 파우트 네테루, 즉 신들의 동아리라고 부르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이제 그 행성들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고대로부터 일곱 행성이 전체성을 이룬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중앙에 태양이 오거나 아니면은 머큐리, 수성이 오거나 이제 했던 것이죠. 하데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내세 및 죽은 자의 영혼과 관련된 지하세계의 영역을 하데스라고 하죠. 연금술이나 상징적인 맥락에서 하데스는 현실에 숨겨져 있거나 보이지 않는 측면이다. 즉 무의식을 의미한다. 무덤과도 동일시돼요, 하데스는. 그래서 숨겨진 변화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일곱 행성은 일곱 신을 나타내죠. 그래서 일곱 신은 고전 점성술과 연금술의 전통적인 일곱 행성인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7개의 행성을 이제 내가 시험 치더라도 이제 금방 적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들어가도 계속 듣다 보면 외워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천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금술 상징주의에서 각 행성은 이제 금, 은, 뭐, 철, 뭐, 동, 뭐, 이제, 뭐 이런 거다 여러 개 연결되어 있죠. 각 행성의 속성은 융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탐험과 통합이 필요한 행성마다 다르잖아요. 탐험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탐험과 그것이 나중에 전부 통합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을 공부하지만은 여러 공부가 융심리학에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융심리학도 그 중에 일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융심리학이 전체를 대변할 수도 없어요. 심리학의 뭐 왕도 아니고 융심리학이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 심리학과 상담 공부를 하면서 융심리학을 통합하고 융심리학이 거기에 공헌을 할 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의 다양한 측면에 해당이 된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일곱 행성의 관계로 얘기해 줬고, 그 일곱 행성의 중심에 머큐리가 있는 거예요. 연금술에서 보면. 나머지 여섯 행성이 그 이제 좌우로 이제 대극의 이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개인의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데스, 어둠의 영역을 향한 여정은 늘 어느 신화에나 나오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이제 나오고요. 하여간 그리스 신화에서도 늘 하데스 여행하는 게 나오고요. 하여간 모든 신화에서 그 지옥 세계로 여행하는 것은 늘 있어요. 예수도 지옥을 여행했잖아요. 3일 동안 지하 세계에 있고, 그 지하 세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로 내려간 것을 의미하고, 지하 세계를 극복하고 이제 그 어둠에서 이제 재탄생하는 그런 예수도 영웅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세계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영웅의 여정에서 핵심은 고래 뱃속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래 뱃속에서 재탄생을 해야만 영웅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하 세계를 향한 여정은 그 안에 있는 일곱 행성에 담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거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드러난 진실이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에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숨겨진 진실은 지하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진실과 숨겨진 진실까지 다 탐험을 해야만 진짜 영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셀프, 자기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신의 깊은 곳으로 떠나는 이 지하세계가 그래서 깊은 대양의 깊은 곳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세계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 괴물이 있는 거예요. 지하의 신이라든가 하데스라고 하는 지하신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바다로 말하면 이제 레비아단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이제 괴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지하세계의 주인공이고 그 괴물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를 보면은 하데스에 있는 일곱 행성신들을 보면 토성이 어느 쪽이죠? 맨 위에 상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런 뜻입니다. 상우 두 번째, 낫을 들고 있죠? 긴 수염과 낫을 든 노인으로 묘사되는 게 토성이에요. 그는 종종 시간, 죽음, 부패와 관련이 있다. 연금술에서 그래서 이제 그 흑화 과정하고 많이 이제 연결돼서 얘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성은 뭐죠? 목성은 상좌 첫 번째예요. 목성. 한 손에는 벼락을, 다른 한 손에는 큰 막대기 같은 홀을 들고 있어요. 그는 종종 왕권, 권위, 정의와 관련이 있다. 목성이 주피터죠? 제우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제우스가 로마 시대는 이제 주피터로 불렀죠.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 중의 신. 화성은 위에 줄, 왼쪽에서 두 번째, 투구를 쓰고 검, 방패를 든 전사로 묘사되죠. 그는 종종 전쟁, 침략,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줄로 내려가서 중앙에 뭐가 있죠? 태양이 나오죠? 태양의 그 후광이 보이고 왕관을 쓴 빛나는 인물로 묘사되고요. 금성은 비너스죠. 아랫줄 오른쪽입니다. 사랑, 아름다움,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그림에서 그녀는 어쩌면은 화살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화살이 아닐까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수성은 오른쪽 첫 번째죠. 메르쿠리오스. 머리와 발에 날개를 가진 젊은 남자로 묘사된다. 날개가 보이죠. 그는 종종 커뮤니케이션, 소통, 여행 및 상업과 관련이 있다. 달은 태양 옆에 왼쪽이죠. 머리에 초승달을 이고 손에 호를 든 여성으로 묘사됩니다.